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코스피 9385 사상 최고, 외국인은 74조를 던지고 나가는데 빛낸 개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그림,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다들 한국이 떼돈 벌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코스피가 2배 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돈 정말로 한국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왔는지 따져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인은 왜 사상 최고가의 23거래일 연속 74조를 던지고 나갈까요? 그 자리를 빛내서 채우는 개인이 1년 전 코스피 3000일 때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예측이 맞을수록 따라간 사람이 가장 늦게 들어온다는 시장의 잔혹한 원리 하나가 정리됩니다. 별주부전 토끼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용궁이 좋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진짜로 용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십시오. 토끼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그 디테일이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한마디로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예측이 맞아서 위험해진 시장의 문제예요. 분석이 빗나가서 무너진 시장은 많이 봤어도 분석이 맞아서 무너지는 시장,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갑시다. 18년 동안 4번의 정권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만 하다가 끝났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7개월 반 만에 5000 뚫었고요. 거기서 또 9000까지 갔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옮겨오는 그 머니무브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거.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분석이 안 돼요. 그런데 표면이 이렇게 화려할 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동기와 결과입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그리고 이 구도의 끝에 누가 청구서를 받는지.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지상파 메인 뉴스나 조선, 중앙 같은 곳에서 코스피 9000 시대, 한국 증시 신화, 이런 헤드라인은 잘 뽑죠. 그런데 외국인 매도 74조, 개인 마이너스 통장 42조, 신용융자 38조, 이 세 숫자를 같이 놓고 보여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같은 매체들이 작년부터 주식 안 사면 바보 분위기 만들었던 그 매체들이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다들 옷이 멋지다고 박수치는 분위기인데 누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1년 전 이창대 대표가 정확히 뭘 예측했는지부터 짚고 들어갑니다. 이창대 대표는 작년 6월 11일경 영상에서 그 당시는 미국과 이란의 11일 전쟁이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짚었어요. 5월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딜레이 됐다. 그래도 마무리 국면이다 라고 본 거. 결과요, 6월 24일 정전 합의. 카타르 중재로 12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에 압박해서 정리시킨 그 그림, 정확히 그분이 본대로 풀렸어요. 연준에 대해서도 동결할 거다, 관망할 거다. 그런데 인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했어요. 저 단서가 중요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연준이 3번 인하해서 3.5에서 3.75 구간까지 내렸다가 올해 들어 동결로 유지 중이에요.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틀린 게 있어요. 신임 의장 케빈 워시, 파월 후임이죠. 6월 17일 첫 회의에서 점도표를 3.8까지 올렸습니다. 인하 깜빡이 끄고 인상 깜빡이 켠 거예요. 시장은 10월에 25bp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이창대 대표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그 단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전쟁 끝나면 1순위로 제약 바이오 사야 된다고 했어요. 결과는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 다 강세 전환. 셀트리온은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 목표를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D&D 파마텍, 올릭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를 하반기 RD 주목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6월 9일에는 알테오젠이 하루에 13% 가까이 뛰면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킬 정도로 바이오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그림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이건 그분 예상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37조 6천억. 전년 대비 405% 증가. 영업이익률 72%, 엔비디아 65%보다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2월 28일에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진입했어요. 1년 동안 주가가 249% 올랐고요. 1년 전에 1억 넣었으면 지금 3억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6월 5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을 한국에 머물면서 SK, 삼성, 현대차, LG, 네이버, 두산,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사실상 다 만났어요.
컴퓨텍스 직전에 SK 하이닉스 부스를 들러서 차세대 HBM42 웨이퍼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Please make more.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세계 AI 가속기 표준을 사실상 쥐고 있는 회사 CEO가 한국 메모리 업체에 부탁을 하는 그림. 작년 10월 에이펙 때 한국 정부가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 발표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와 단연간 기술 협력 협정까지 체결했어요. HBM사 인증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 세 메모리 메이커가 다 받았습니다. 펀더멘털 그림은 진짜로 강해진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1년 전 예측 맞은 분석가를 인정하고 끝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결국 이창대 대표 말 듣고 작년에 산 사람이 돈 번 거 아니냐,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입니다.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분명한 정책 엔진이 있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이 점령, 자사주 처분 제한, 의무 공개 매수제, 지배 구조 개혁, 배당 분리과세.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 들어올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던 그 구조적 할인 요인을 하나씩 깎아낸 겁니다. JP 모건이 연말 코스피 목표를 7,500, 노무라가 상반기 8,000 제시했었는데 그것도 다 깨졌어요. 9,385까지 갔으니까. 정책이 시장보다 못 미친 게 아니라 시장이 정책 기대를 추월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이 랠리를 만들었느냐? 외국인이 만들었으면 외국인이 지키죠. 기관이 만들었으면 기관이 책임지고요. 그런데 6월 19일 사상 최고가 9,385 찍은 그 시점에 외국인은 23 거래일 연속 74조 4,736억을 순매도하고 있었어요. 한국거래소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6년 만에 최장 매도 기록이에요. 골드만삭스는 5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620억 달러 팔았다고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 하나. 외국인이 그냥 다 던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반도체 대장주는 빼는 대신 다른 데를 사고 있습니다. HPSP 같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선, 로봇,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수혜주들이에요. LNC 바이오 같은 스킨 부스터 의료 미용 쪽도 사고 있어요. 한미약품, ST팜, 알테오젠, 제약 바이오, 외국인 보유 비중도 늘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종목을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빠지는 자리가 정확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5월 말부터 한국에 새로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가장 집중된 종목이 바로 그 두 종목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면 누가 사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개인이에요. 그것도 빚내서 사고 있어요. 5월 29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 38조, 사상 최대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예요.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 42조 9,516억 2022년 11월 이후 최대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6월 5일과 8일 코스피가 급락한 그 이틀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085억 더 늘었습니다. 떨어지는 자리에 빚을 더 끌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 비유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그런데 거위를 살찌우는 사료가 빚이라면 거위가 죽기 전에 사료가 먼저 끊기는 구조거든요. 참 신기하죠. 외국인은 9,000피크에서 던지고 개인은 9,000피크에서 빚내고 같은 차트를 보고 정반대 결정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같은 정보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럼 외국인은 왜 던지는 걸까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6월 17일 연준회의 다시 봅시다. 신임 의장 워시 첫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했어요. 그런데 점도표를 다시 그렸습니다. 연말금리 중간값이 3월에는 3.4였는데 이번에 3.8로 올렸어요. 인하 깜빡이 끄고 인상 깜빡이 켠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요? 6월 6일 원달러 1,558원 찍었어요.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약세.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기대감으로 1,508까지 회복했다가 워시매파 시그널 나오자마자 다시 1,530대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아무리 올라가도 환차손이 그 수익을 깎아먹는 구조가 굳어진 거예요. 한국 증시 사상 최고, 환율 17년 만에 최저, 이 두 숫자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변수가 또 깔려 있어요. 작년 7월 31일
한미 무역 합의로 15% 관세에 묶었는데 올해 1월 26일에 트럼프가 한국 국회가 비준 안 했다며 25%로 다시 올린다고 선언했습니다. 2월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PA 관세 판결 변수까지 겹쳤어요. 자동차, 반도체, 제약 다 영향권입니다. 외국인은 이 그림을 다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기업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 관세 한 방에 마진이 깎이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전반에 거는 거래주의 압력이에요. 일본도 EU도 같은 15%에 묶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10월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으로 25% 위협을 일단 막아낸 거예요. 외부 압력을 흡수하면서 시간을 버는 정부와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국회, 이 구도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6월 5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시간으로 6월 3일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이 3분기 AI 칩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160억 달러. 작년 같은 분기 대비로는 200% 증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가 172억 달러였어요. 7% 부족. 그것만으로 브로드컴 시간에 주가가 한때 15%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음날 5.45% 폭락. 그리고 그 충격이 가장 먼저 깨고 들어온 시장이 한국이었어요. 6월 5일 코스피 200 선물 마이너스 5%, 사이드카 발동, 삼성전자 7% 빠지고 SK 하이닉스는 9.92% 빠졌어요. 한 회사 가이던스 7% 미스에 한국 시총 대장주 둘이 10% 가까이 빠지는 구조. BCA 리서치가 정확히 짚었어요. 한국 환율과 주식이 펀더멘털에서 분리돼서 자금 흐름에만 끌려가고 있다고.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이 정확히 짚었어요. 최근 늘어난 신용융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코스피 8200에서 8400 구간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통상 손실이 15% 가까이 가면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줄이기 시작하고 20% 손실 구간에서 강제 청산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산해 봅시다. 코스피 9,385 사상 최고. 거기서 20% 빠지면 7,508입니다. 6월 10일에 이미 7,730까지 갔다 왔어요. 그 자리에서 사이드카 한 번 더 발동되면 강제 청산 도미노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가 6월 5일에 이미 한 번 켜진 거예요. 여기에 5월 말부터 한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줄줄이 상장됐어요. 삼성전자 2배, SK 하이닉스 2배. 개인이 그동안 신용융자만으로 두 종목에 몰빵하던 걸 이제는 ETF로 더 쉽게, 더 큰 레버리지로 몰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터지면 더 크게 터지는 구조가 새로 깔린 겁니다. 자충수죠, 솔직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이 시점에 빨리 출시했냐 한번 따져볼 일이에요.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짚어주는 메인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스피 9000 시대 헤드라인은 봤어도 신용 38조, 마이너스 통장 42조, 외국인 74조 매도, 이 세 숫자를 같이 묶어서 분석한 지상파 메인보도는 거의 없어요. 작년 8200, 8400 그 구간에 개인을 끌어들였던 매체들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은 매체들이거든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정확히 반대로 가는 분들이 9000에 빚내서 들어가는 그림. 여기까지 정리되면 이제 가장 핵심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빚내서 받는 자리. 트럼프 관세는 위에 떠 있고 연준은 매파로 돌아섰고 환율은 17년 만에 약세. 이 그림 안에서 1년 전 이창대 대표의 분석이 맞았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측이 맞을수록 그 예측을 따라온 사람들이 가장 늦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양치기 소년 얘기 핵심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2번 맞히면 의심이 들어요. 3번 맞히면 그때 마을 사람들이 빚을 내서 양을 사러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늑대가 오면 그 양들이 통째로 가는 거예요. 영상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외국인 74조 나가는 자리에 빚낸 개인이 채우는 그림이 정상인가? 그리고 1년 전 예측이 맞은 게 왜 위험한 신호인가? 답은 여기 있어요. 예측이 맞는 동안 들어온 사람과 예측이 맞은 걸 보고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은 가격에만 답해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9천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구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옮겨오는 그 머니무브를 정책으로 끌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6월 8일에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알자지라까지 와서 한국 증시 신화를 다룰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아시아타임스는 정반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AI 붐이 한국의 다음 위기를 가리고 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정반대 진단이 외신 안에서도 갈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지 답은 외국인 매도세와 가계빚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래프는 지금 빠른 속도로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만든 도로 위에서 빚 내서 시속 200으로 달리는 건 이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계빚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정책 설계자 본인들이 누차 짚어온 문제고요. 1월 25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도 결국 부동산 빚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머니무브, 다음 단계로 부동산 빚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안에서 또 빚이 쌓이는 구조라면 머니무브가 머니 레버리지로 바뀐 거예요. 그 시한폭탄 위에서 9천을 뚫었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양면입니다. 지금 빚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작년 코스피 3,500이었을 때는 왜 안 들어가셨을까요? 더 떨어질까 봐라는 그 두려움이 9,000에 와서야 안 들어가면 손해라는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18년이 한국 개인 투자자에게 남긴 가장 무서운 흔적입니다.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외국인이 먼저 발이 저려서 나가는 자리에 개인이 빗들고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1년 전 예측이 맞은 사람도 그 예측을 따라간 사람도 같이 위험해진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이거 단순한 차익 실현 국면이 아니에요. 2026년 한국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그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이 빚으로 떠받쳐지는 동안은 전환이 아니라 가속된 거품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차트로 보이거든요. 결과로만 갈라집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빅테크 5곳의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4,710억 달러, 작년 대비 23.6% 증가라고 봤어요. 이게 예상 수익률 못 채우면 미국 AI 종목부터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한국 메모리 매출 기대치가 같이 깎입니다. HBM 사이 양산이 순항하더라도 수요 쪽이 흔들리면 가격은 떨어져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는 지금 수요와 공급 갭이 15년 만에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 갭이 줄어들면 그 숫자도 같이 줄어요. 한국은행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5월에 한국국채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44bp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국채 보유 위험이 7년 만에 최고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 그 위험인식 위에서 코스피가 9천을 뚫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 통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용 38조, 마이너스 통장 42조, 그 안에 누구 이름이 들어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1년 전 코스피 3천에서 안 들어간 분들이 9천에서 빚내서 들어갔다면 그게 1년 전 예측이 맞은 결과인지 1년 전 예측이 만든 함정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은 예측이 맞은 게 왜 위험한가 였습니다. 끝에서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1년 뒤 이 영상을 다시 본 사람이 본인이 그때 들었던 예측을 맞추려고 빚을 냈는지 맞을까봐 빚을 안 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별주부전 토끼는 결국 살아 돌아왔어요. 용궁이 좋다고 따라갔는데 진짜 용궁이었어요. 그런데 토끼가 살아 돌아온 한 가지 이유는 간을 두고 왔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1년 전 예측이 맞은 시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마디는 내 간을, 내 자본을, 내 잠을 자기 위한 마지노선을 어디에 두고 들어왔는가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매도세, 신용융자 잔고, 다음 FOMC 후속 뉘앙스, 이 세 가지 신호 중 어느 게 먼저 꺾이느냐에 따라 다음 6개월이 갈라지거든요.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십시오.